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종성 교수님의 기조연설 함께 하셨는데요. 자, 가상자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풍부한 말씀 전해주신 박종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가상자산의 회계감사라는 주제로 3일 회계법인 서계원 매니징 디렉터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3일 회계법인의 서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3일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상자산 자체의 어떤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가상자산을 감사하면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당사자 중에 하나 입장에서 이제 오늘 발표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티타임 때 잠깐 업계에서 오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이 어떤 그 회계 감사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일타 강의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제 지금도 감독기관, 뭐 기준원, 공인회계사 회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또 국회에서는 또 이제 관련 법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과정,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규제, 회계 기준, 감사 지침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될 거는 뭔지, 또 감사인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뭔지, 어떤 어려움들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로 좀 오늘 이제 발표는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발표를 항공회에서 맡겨 주실 때 뭐 일단 제가 항공회에서 의뢰해서 진행 중인 이 가상자산 관련된 이 현황 분석 과 관련된 그 연구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자가 됐구나 했는데 이 포럼 제목을 보내주시는데 가상자산 회계감사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서 뭐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못 맡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뭐 그렇다기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조금 소심하게 작은 글씨로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가상자산의 감사 수행 가능성, 오디터블 한 거냐, 가상자산을 우리가 회계감사, 이제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하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보시면은 먼저 이제 외부감사 수행 영향을 미치는 가상자산 특성들을 제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제 나름대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경영진의 주장이죠.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어쨌든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그 경영자들이 재무제표에 표현하는 그런 경영진 주장들. 그 가상자산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이제 권리를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거래를 완전하게 재무제표에 다 표시를 했다, 포함을 시켰다, 인식을 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적절하게 평가돼 있다. 이제 이런 경영진 주장들이 있을 텐데 그 재무제표는 어쨌든 그 경영진 주장들로 이루어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진 주장들에 대해서 감사인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은 무엇이고 가상자산 특성들 때문에 맞닥뜨리는 위험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감사 그 방법론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 이제 가장 뭔가 이제 그 시선이 집중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돼서 특별히 더 고려돼야 될 부분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그 특유한 그런 거래 기록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기조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인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사를 기피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감사인, 어떤 업무를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인이 노출되는 리스크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이 감사인 입장에서도 품질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품질 관리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도 업무 수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감사인의 어떻게 보면 내부 통제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럼 감사인 입장에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사를 수임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 평가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그 파워포인트로 이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슬라이드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오늘 사용하시는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 PDF로 보내드렸던 그거라서 제가 그 노력은 좀 사라져 버렸네요. 제 그림도 열심히 그렸지만 사실 이제 이런 그림 들어간 슬라이드 만드는 기회가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그림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넣었는데 좀 그거는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가상자산의 고유한 그런 특성들이 뭐가 있고, 그런 각 특성들로 인해서 그런 외부 감사인이 맞닥뜨리는 위험은 무엇일지, 이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가상자산 관련된 기술 자체로 인한 그런 특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아까도 뭐 계속 얘기가 되지만 뭐 분산 원장, 뭐 익명성, 이제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가상자산이라고 저희는 이제 이름을 통일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코인의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뭐 증권형 토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이브리드며 유틸리티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계속 발전 과정에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묶어 본 거는 어떤 거래 환경, 가상자산이랑 코인이라든지 토큰이 거래되는 환경으로 인한 어떤 노출되는 위험이 뭐가 있을 건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이라는 그 코인의 어떤 가격 변동성은 엄청 심한 거죠. 그리고 그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거는 한 국가에 하나만 이렇게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거래소,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거래소들이 있고, 또 그 거래소 간에 또 이체도 가능한 그런 환경인 거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그럼 우리가 거래 시장의 거래 가격을 뭐 코인의 그 가치 평가에 반영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할 건지. 그리고 또 이제 혼합 지갑이라는 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거래소가 이런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하는 방식 때문에 또 이제 발생하는 리스크, 우리가 대응해야 될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제 오늘은 회계감사 입장에서 이 포럼 진행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규제 감독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더 핫 이슈이긴 한 거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손실,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이 규제 감독 시장에 대한 그 감독 환경, 그리고 뭐 이 익명성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자금 세탁이라든지 다양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 감독 환경에서 다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이 준거 기준이 없다는 거, 앞에서도 그 기조연설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회계 기준이라든지 감사 지침이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도대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는 점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진의 주장,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경영진의 주장, 그리고 감사인이 감사 방법론을
적용할 때 그 고려해야 되는 그 내부 통제, 특히 이제 IT 통제가 되겠죠. 그런 IT 통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 건지, 그리고 뭐 의뢰인 평가 및 업무 수임, 이제 이 클라이언트를 억셉트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는 결국 이제 회계 처리, 회계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안정성이 떨어지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하는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 다 이제 공동적으로 감사인 간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어떤 감사 수준이 이제 그 수준에 대한 어떤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얼만큼 감사해야 충분한 감사를 수행했을 건지에 대한 감사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이슈에 또 노출이 된다라는 게 이 가상자산의 회계 감사와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대응해야지 될 이제 그런 그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이 너무 말라서요, 물을 좀 마셔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실제성과 소유권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왼쪽 먼저 보시면은 실제 지금 우리 회계 감사라는 거는 이 중앙 집중 시스템에 의존해서 감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앙 집중 시스템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 조회가 가장 강력한 이제 그 감사 증거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그런 그 외부 조회라는 거는 뭐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줘야 될 돈이 이게 맞느냐, 너희한테 줘야 될 돈이 이게 맞느냐, 그리고 채무자한테는 우리가 너희한테 꾸고 있는 돈이 이게 맞느냐, 아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받을 돈이 이게 맞느냐, 이제 이런 거를 조회해서 실제 그 당사자한테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상품, 우리가 뭐 예금이라든지 차입금이라든지 뭐 이제 그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감사 증거를 획득을 하는 건 거죠.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 기준에서도 그거를 뭐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뭐 그 이제 직접 이제 감사인이 독립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 거지, 외부 증빙을 받으면은 되는 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금융기관들의 공신력을 믿고 그거에 의존해서 외부 감사를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이 중앙 집중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된 건 거죠.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이 처음 개발이 된 것도 결국 이런 금융기관, 금융 위기 났을 때 이런 역시 금융기관들을 믿을 수는 없어 해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건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은 이런 특정 어떤 그 인스티튜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이 거래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로 이런 그 거래를 입증하고, 그리고 그런 거래 기록도 그런 참여자들의 분산된 원장에 동일하게 다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정당성을 확인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근간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블록체인이고 가상자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 입장에서 이 중앙집중 시스템에 의존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그런 자산, 이 거래들을 확인할 방법이 이쪽 방법으로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블록체인을 알고 블록체인에서 확인을 해야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블록체인상 거래 기록을 직접 확인해서 감사 증거를 획득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럼 어쨌든 알아야 되죠. 감사인도 이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거를 확인해 우리가 이런 그 가상자산 얼마 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역량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그 감사인들이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먼저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이 뭔가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글로벌 펌들은 그 이제 글로벌 펌에서 개발한 그런 블록체인상 가상자산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 실제 블록체인의 참여자의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블록체인에 접속해서 블록체인상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이 빅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맨 왼쪽은 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스캔, 뭐 btc.com, 블록체인.com 이제 이런 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또 공개 주소만 알면,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어드레스만 알면은 이런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그 어드레스에 그 블록체인이 이 가상자산이 몇 개 들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완전 투명한 그 환경인 거죠. 누구나 그 주소만 알면은 그 주소와 관련된 거래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신 이제 그 회계사분들이나 이제 IT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그래서 그 뭐 어떤 뭐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뭐 분기별이라든지 뭐 반기, 연말에 그 이런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실제 회사 장부상 이 가상자산의 그 개수라든지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제 리포트를 내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거의 문제점은 외부 감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이 독립적이고 어떤 신뢰성 있는 정보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방법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 어떤 그 이런 그냥 서비스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그냥 확인해 가지고 여기 이 숫자 회사 장부에 있는 숫자랑 맞네. 이거를 외부 감사 증거로 확인할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현재 그렇지만 실제로 그 수준에서 이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프랙티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우리는 블록체인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모르겠고 하면은 그냥 이제 개별적으로 거래 뭐 다른 당사자로부터 사 왔으면은 그 매매 거래 계약서가 있을 거고 돈 얼마 보낸 그 내역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쪽에 이제 표정도 좀 안 좋죠. 이제 저걸 보시면은 저게 이제 정말 이제 블록체인상 가상자산에 대한 실제성을 확인한 감사 절차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슈는 분명히 남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성과 관련돼서는 이런 이제 그 뭐 이 감사 절차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런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키만 알면 공개 키로 식별되는 블록체인상 모든 거래는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건 거죠. 그 공개 키 안에 가상자산이 몇 개 들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그 주소만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넣으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에는 QR 코드로 그냥 이제 이 확인도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 익명성, 그냥 뭐 저도 이제
이제 연구 진행하면서 이 뭐 AICP 가이드도 보고 이제 다른 그 빅펌들의 어떤 가이드, 오딕 가이드들 보면은 그냥 어너니머티라고 안 그러고 슈더 어너니머티 이렇게 꼭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공개 키라는 거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개 키라는 거로 보면은 사실 이런 익명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공개 키가 누구 거냐, 이 회사가 이 공개 키에 대한 주인이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그건 이 공개 키는 이 회사 거가 맞아라고 확인해줄 어떤 센트럴라이즈드 인스티튜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회사가 우리 그 비트코인 100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개 이 주소는 이겁니다. 해서 줬는데 들어가 보니까 100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공개 키가 회사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이제 감사인이 당면한 이슈라는 건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테스트하기 위한 그 이제 방법으로 이제 이 지금까지 나온 이제 가이드들이라든지 이제 감사 지침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페니 트랜스퍼 테스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 공개 주소에 있는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공개 주소를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개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회사가 우리 프라이빗 키 이걸 가지고 감사인이 가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소에서 이 주소로 토큰 하나를 보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회사가 그 개인 키가 있으면은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거죠. 거래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 거죠. 또 하나는 디지털 서명, 이건 이 그 키 페어링을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개인 키를 갖고 있는 그 당사자가, 그 회사가 개인 키를 갖고 그 이제 감사인이 그러면은 이 주소에 이런 그 시그니처를,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록을 하면은 감사인이 공개 키를 가지고 감사인이 요구했던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국 기업이 이 공개 키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지 그 공개 키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 먹고 뜸 들이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 개인 키로 그 개인 키에 대한 접근 권한, 그리고 개인 키로 거래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개인 키가 너만 갖고 있는 게 맞아? 네가 단독 소유한 게 맞아? 라는 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개인 키만 있으면은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정말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은 당사자가 이 개인 키를 자기 특수관계자한테 줘요. 특수관계자가 올해 뭔가 굉장히 이제 사업도 안 좋고 해가지고 자산도 쪼그라들고 이제 거래도 없고 해요. 이거 가지고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든지 해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인한테 이거 네 거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가상자산 다 네 거라고 해 보여줘라고 할 위험이 있는 건 거죠. 그게 의도적인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개인 키를 유실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험, 결국은 그 개인 키, 그 공개 주소에 있는 가상자산이 내가 단독으로 소유한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테스트로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독 소유권 보유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개인 키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 개인 키를 생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원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개인 키를 생성을 하고 그
그 생성된 개인키를 그 이 접근이 제한된 그 장소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 개인키로 어떤 거래를 수행을 할 때 그 개인키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뭐 다중 서명 지갑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서명을 해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개인키를 분할해서 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쪼개는 거죠. 뭐 블록체인 그 주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길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쪼개서 각 여러 사람이 나눠 갖고 있다가 거래를 할 때는 다 모여가지고 그걸 합친 그 이제 이 개인키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개인키 생성을 할 때 그 어떤 제3자도 이 새로 생성된 그 개인키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은 사실 저 리스크를 확실히 감사인이 커버를 했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건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이제 뭐 감사인이라고 하시면은 오늘 이제 그 하나 이제 테이크어웨이로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키에 대한 내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가상자산을 들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키에 대한 내부 통제를 얼마나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수립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가 뭐 1조짜리 회사인데 우리 블록 뭐 이제 그 가상자산 뭐 몇 개 들고 있지도 않고, 가상자산 재무제표상의 가상자산은 우리 뭐 그 취득할 때 취득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냐? 그거는 감사인이 결국 이제 그 중요성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을 판단을 하고 감사 절차를 적용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이제 거래소에서 기업들이 이제 그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건 거고, 이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을 중요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발행자들, 이제 이런 어떤 가상자산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들을 갖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뭐 그거 외에는 이제 유수 기업들이 이제 이 가상자산 개발자들과의 어떤 사업 제휴를 통해서 그런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결국 그 이 뭐 거버넌스 카운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참여하면서 받은 그런 코인들을 소액 이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소액인지 어쩐지 그거는 이제 그 가상자산 가격, 그 해당 그 코인의 거래소의 가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서 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장부상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거는 다 또 이제 감사인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 감사인의 이제 감사 방법론에 아주 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의 완전성,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의 모든 거래와 관련된 손익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거래의 결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얼마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 경영진 주장과 관련돼서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뭐 유형자산, 재고자산하고는 완전 다른 그 뭐라 그래요, 족보를 가진 그런 이제 성격의 자산인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거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은 뭐 하드포크라든지 뭔가 이제 그 갈라져 나온 새로운 가상자산, 예전에 그래서 나는 예전에 들고 있던 가상자산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드포크된 가상자산을 내가 받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에어드롭, 뭔가 이제 이벤트
통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무료로 이제 그 가상자산을 배포한다라든지, 이제 거래 검증이라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채굴이죠. 마이닝을 해서 아까 거버넌스 카운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그런 마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이제 지분 증명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각 그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또 블록 그 가상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디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금융 방식, 가상 자산을 이용한 금융 방식, 뭐 스테이킹을 한다라든지 예치를 하고 그 가상 자산에 대한 이자로서 또 가상 자산을 받는,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거래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나한테 들어오는 내가 이제 정당한 수량의 가상 자산을 획득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뭐 일단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뭐 기업에도 있어야 되고 감사인도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건 거고, 그리고 그런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래들을 그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부 통제, 그리고 그런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장부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에 대한 회계 정책, 이런 것들이 또 다 갖추어져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수수료가 막 현금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 이 그 코인으로도 발생을 하는 건 거고, 특히 이제 이 기간 귀속 관련돼서는 뭐 거래소 입장에서 사실 거래소는 24시간 돌아가죠.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가. 그러면 어느 시점을 끊어서 올해 컷업을 정할 것이냐, 여기까지가 올해의 거래야라고 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뭔가 회계 정책을 정하고 그런 내부 통제를 갖춰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회사 자체의 어떤 내부 통제, 회계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의 역량,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이제 그 보도되는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평가 이슈인 거죠.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공정가치 평가를 왜 못하게 하느냐? 왜 무형자산이라고 묶어놓고 공정가치 평가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공정가치 평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활성 시장이어야 하고, 뭐 거래소에서 다 거래되는데 활성 시장이 아니야? 거래소에서 여기 이제 기준서, 이거는 제가 기준서 문구를 갖고 온 거지만, 이 가격 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래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건 문제 없겠죠.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뭐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국내의 어떤 코인들, 그리고 이제 그런 코인들이 정말 상장 심사 받을 때 충분한 어떤 그런 그 듀딜리전스가 이루어져서 그 상장이 됐느냐에 대한 거는 또 이제 거래소가 또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거래들이 몇 억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들도 있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이 이 활성 시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시장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정상 거래로 이루어진 그런 가격이어야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은 뭐 그 알 수 없는 주소를 하나 만들어서 자정 거래를 계속 돌리는, 뭐 TV에서도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런 거 보여준 적도 있어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계속 자정 거래를 일으켜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거래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이제 감사인,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사인이 그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 기준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을 컷업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해도 그냥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 그냥 우리 뭐 그럼 그 업비트 뭐 빗썸에 있는 가격으로 그냥 평가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 실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형자산 아니면 재고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프릭에서는 상장기업과 KIFRS 적용하는 상장기업은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비상장 기업 공정가치 측정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이 기준원에서 예전에 이 지류회신을 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은 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건 우리가 그냥 정해서 우리 일반 기준 적용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그 거래소들이 자기 거래소의 시장 가격을 적용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활성시장이라든지 정상거래를 다 반영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입증. 이건 회사도 이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시장이고 정상거래입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감사인도 그거를 입증을 해야지 되는 책임이 있는 걸 거고요. 이제 여기 이제 내재가치 부재라는 걸 제가 빼놓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재가치 부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실 발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왜 내재가치가 없느냐, 가상자산도 다 내재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가격으로 평가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평가를 받으면은 그 금융자산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예상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예측한 예상 캐시플로우를 DCF 방식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가상자산은 그런 게 있느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 캐시플로우를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가 무엇이냐? 거래소 감사인 입장에서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는 이게 거래소의 어떤 그 거래소 커밍글드 어드레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거래소가 보유한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의 그 가상자산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고객 A, 고객 B 거래소 계좌 이 안에 다 들어 있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거는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고 그런 거래 기록들은 다 블록체인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가상자산을 샀다. 그러면 그게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이냐? 아니라는 건 거죠. 그거는 그냥 거래소 주소 안에 있는 가상자산들 사이에 거래소가 갖고 있었던 아니면 제3자가 갖고 있었던 그 가상자산이 내 계좌로 그냥 옮겨온 거고 그거는 거래소의 어떤 그 장부 시스템 안에서 이 계좌 이체가 된 건 거지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냐? 거래소 계좌에서 빼서 내가 별도로 가상자산 지갑을 갖고 있고 내 별도의 그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서 그 어드레스로 내가 이체를 할 때 그때 거래소의 어드레스에서 내 어드레스로 이전되는 그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건 거죠. 뭐 이제 이게 내 지갑,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갑일 수도 있고 다른 거래소에 있는 내 계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건 거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수백 번 거래를 해도 다 그거는 거래소의 그 주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거래소의 이 시스템에 의존한 그러니까 결국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의 기능,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플랫폼의 기능, 그리고 증권회사의 기능, 이제 거래 중개인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그 자산 보관자로서의 기능, 이제 내 그 가상자산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기관, 그 기업들이 그 노출되는 그런 위험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의 그런 위험,
그리고 이런 거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에 또 노출이 돼 있는 건 거죠. 그럼 이런 위험이 이제 회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법적 소유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거래소의 주소인데 거래소 주소 안에서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 거래가 이 고객의 자산이냐 법적으로. 거래소가 만약에 파산을 할 경우에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지만 파산을 했을 경우에 고객들이 떠는 이유는 뭐냐? 아, 저거 내 자산 다 갖고 올 수 있어? 이게 정당하게 다 수탁이 돼 있고 하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은 다 그냥 정당하게 그냥 거기서 그 수탁된 자산을 내가 들고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걸 그 파산 절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산이 됐을 때 이 자산이 파산재단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다 각각 이제 그 고객들에게 귀속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FTX도 이제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공시할 의무나 이런 거가 없죠. 그런데 미국에는 상장돼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죠. 코인베이스라고. 코인베이스의 이 올해 2022년도 그 쿼터리 리포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MD&A 그 사업 보고서 부분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 사업은 이런 이 고객이 맡긴 이런 가상자산이 우리 회사가 파산됐을 때 파산 재산에 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써놨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런 위험은 어떤 국내에서도 어떤 판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위험은 아직도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업권법 제정을 하시면서 이 그 파산 절연 관련된 이슈를 좀 명확히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특별법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업권법 논의되는 것 중에 이런 그 원화거래소의 이제 가상자산 수탁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탁기관에 이 가상자산을 그 보관하도록 그렇게 그 리콰이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아마 논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뭔가 이제 분리를 한다라는 여기가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는 것보다는 수탁기관이 분리해서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리하는 거는 뭐 좋은 어떤 그런 방향일 수 있지만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 어떤 그런 그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런 수탁 기능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기록하는 기능들이 다 제3자인 수탁기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소가 이제 제공 시간 다 됐다고 뒤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거래소가 그 수행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제3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감사인 입장에서는 그 제3자가 수행하는 그런 그 어떤 통제 절차, 이런 수탁이라는 통제 절차에 대해서도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제 감사 기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조직 통제 인증 보고서라는 거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거는 저기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이 거래소에 대한 감사 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그 수탁 기능, 외부에 맡긴 수탁 기능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통제 절차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증을 받아야지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또 그런 감사에 미치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마지막 장은 사실 이제 결국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인이 수임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을 이제 규제 감독 환경이랑 같이 쭉 설명을 드렸는데 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 특히 개인 키에 대한 내부 통제. 그리고 이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있는 회계 기준의 원칙을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그 감사인과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감사인 자체로도 이런 IT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까 그런 필요한 그 툴들을 갖춰야 된다라면은 갖춰야 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